가장 저렴하게 반대로 금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금융상품, 이제 금에 투자하는 금융상품 중에서도 금 ETF라든가 뭐 금 펀드. 금 ETF가 지금 선물도 있고 현물도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거를 해야 될까? 향후에 있을 수도 있는 주식시장의 조정 과정에서 그때가 되면 이제 금을 들고 있는 사람과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의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의 차이가 생길 겁니다. 금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직접 금은방 가서 살 수도 있고요. 이렇게 KRX 금 거래소에서 살 수도 있고, 뭐 은행에서 뭐 금 뱅킹 네.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금 펀드나 ETF를 투자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말씀드린 그 방법과 이렇게 투자 상품을 통하는 것과 좀 장단점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뭐 금은방에 예, 가서 예. 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뭐 홈쇼핑, 뭐 TV 채널이나 아니면 뭐 홈쇼핑도 하나요? 온라인 그 사이트 실물 금을 뭐 골드바도 요즘에는 이제 다양한 그람수로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모양의 뭐 골드바도 살 수 있고, 아니면 금 형태의 뭐 무슨 뭐 금두껍이라든지 뭐 금 열쇠라든지 돼지, 이런 뭐 것들도 이제 다 판매를 하고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비싸게 금을 사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반대로 금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금융상품, 이제 금에 투자하는 금융상품 중에서도 금 ETF라든가 뭐 금 펀드, 아니면은 이제 직접 그 거래소에 금 현물 계좌를 따로 오픈을 해서 금 현물을 직접 거래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일반인이 금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가장 낮은 비용으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이제 연금 투자 채널이니까 그 펀드와 ETF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금 투자자 입장에서 그 펀드도 있고 ETF도 있는데, 그러면 좀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상 이제 ETF라는 게 뭐 펀드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품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뭐 금 ETF나 금 펀드나 뭐 동일한 상품이긴 한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 ETF라는 게 대부분 이제 현물형 ETF가 나오기 전에는 미국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금 선물을 간접적으로 투자한 선물형 ETF밖에 없었고, 이제 금 현물 ETF라는 게 나온 지는 사실 얼마 안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제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선물형 상품들이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퇴직연금 계좌에서 금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랜 기간이 되진 않았고요. 다만 갑자기 이제 작년과 올해 금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금 ETF들이 우후죽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금 ETF마다 그 투자하는 대상이나 목적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투자하는 상품의 어떤 뭐 상품 설명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긴 하셔야 되는데, 대체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차이는 환에 노출이 되어 있느냐, 이제 환 해지가 되어 있느냐. 특히 이제 올해와 같이 달러가 올해 이제 달러 인덱스가 연초 이후로 한 10%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는 오히려 금 펀드는 이제 달러를 해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득을 봤었는데, 이제 지금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금 현물 ETF라든가 또 금 재간접 ETF들은 대부분의 상품들이 환 노출형이다 보니까 이제 달러 약세 기간에는 결국엔 금 가격이라는 게 달러로 표시되는 자산이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그만큼은 또 손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초 이후로는 똑같이 금에 투자를 했더라도 환 노출된 금 상품에 투자한 거랑 환 해지된 금 상품에 투자한 게 한 10% 정도 성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금 ETF들이 그럼 아까 좀 많이 나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어떤 부분 좀 고를 때 주의해야 될 부분, 그런 것 좀 말씀 주시겠어요? 결국에는 ETF끼리 비교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어느 회사에서 운용을 하는지, 어느 회사에서 그다음에 뭐 이게 ETF의 순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규모, 뭐 거래량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ETF의 사이즈가 크고 거래량이 많을수록 ETF의 그 순자산 가치에 가장 그 근접한 가격에서 내가 실제로 매수하고 매도할 수가 있다 보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투자 대상이다, 아니면 또 동일한 투자 전략을
추구하는 상품들, 뭐 이거는 ETF뿐만 아니라 펀드에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좀 규모가 큰 있는, 거. 규모가 있는 ETF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규모가 크면은 운용하기 좀 어려우신 거는 아닌가요? 오히려 운용역의 입장에서는 네. 규모는 운용하는데 그렇게 큰 제약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규모가 너무 작게 되면은 운용하는데 어려울 수는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펀드의 규모가 뭐 10배, 50배, 100배가 늘어난다고 해서 업무 자체가 뭐 10배, 100배 100배 늘어나는 게 아니기 그건 때문에 아니시는 업무량은 건가요?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운용역 입장에서는 펀드가 아무래도 규모가 커지면 더 신경을 써서 더 잘 세심하게 운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융상품 고를 때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제 뭐 수수료, 보수 좀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비교를 해보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이제 여러 회사에서 좀 비슷한 투자 비슷한 게 대상에 너무 많더라고요. 비슷한 상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뭐 규모가 큰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총 보수가 제일 저렴한 상품을 총 보수가 제일 저렴한 상품을 고르는 게 소위 이제 단타하는 투자자분들한테는 크게 와닿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단타하시는 분들은 장기간 보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가격에 녹아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체감이 잘 안 되지만 장기로 특히나 이제 연금 계좌에서 장기간 투자하는 상품으로는 보수가 저렴할수록 당연히 이득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제 금 펀드 ETF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이제 금 가격 오르고 내리는 게 그냥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보통은 일반인들이 금 가격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실 텐데 뉴스에서 언급하는 금 가격이라는 게 국제 금 가격. 뭐 보통 이제 런던이나 뭐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 가격을 기준으로 말씀하실 텐데 그게 이제 달러 기준의 가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금을 이제 뭐 금은방의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한국 거래소 기준의 원화 기준의 가격이랑은 조금 움직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환율이 원달러 환율까지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뉴스에서 보시는 가격은 달러 기준의 가격, 금이 올랐다 기준. 빠졌다, 달러 기준의 가격을 보통 뉴스에 많이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까지 반영된 게 보통 이제 금현물 ETF의 움직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펀드 ETF를 볼 때 이제 환 노출 여부 이런 거를 좀 사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좁은 박스권에서 사실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올해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원달러 환율이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서 뭐 금을 투자하는데 이게 환 해지나 뭐 환 노출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특히 이제 올해 연초 이후로 이제 달러가 거의 한 6개월 동안 한 10% 정도 약세를 보였었다 보니까 특히 이제 2025년 상반기 이후에는 이제 내가 이제 해외 투자를 했거나 뭐 금에 투자를 했을 때 환에 노출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환 해지가 되어 있느냐의 차이가 오히려 이제 투자 대상 그 자산의 가격보다도 환율의 차이가 더 크게 작용을 했던 좀 약간 특수한 좀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여쭤볼게요. 금 ETF가 지금 선물도 있고 현물도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거를 해야 될까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금 선물형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 선물이라는 파생 상품을 또 한 번 펀드나 ETF의 형태로 이제 포장을 한 거다 보니까 비용이 이제 든다는 측면에서는 실제 이제 실물을 가장 저렴하게 보유하는 전략인 현물형 ETF든 현물형 펀드가 가장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물형 상품 중에서 그래도 달러가 올해 상반기에 약세를 보였지만 난 그래도 달러가 앞으로 강세로 갈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환 노출형 상품, 환 해지를 하지 않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맞고 그래도 나는 최근에 이런 달러 약세가 아무래도 좀 더 연장이 될 것 같아. 달러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흔들리고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시면 환 해지를 하는 금 상품을 고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가 금을 이제 안전자산이다라고 했지만 퇴직연금 계좌, 그러니까 DC형 퇴직연금 계좌 그리고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 펀드 ETF가 위험자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퇴직연금 제도라는 취지에 맞게 무분별한 좀 위험자산 투자를 방지하고 또 이제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안전자산의 범위에 들어가는 상품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뭐 예금이나 적금, 또 이제 뭐죠? 원리금 지급형, 뭐 ELB, 뭐 국채 통한채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펀드들 중에서는 뭐 채권형 펀드, 그다음에 이제 주식 비중이 뭐 일정 부분 이내인 혼합형 펀드,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TDF 펀드, 그 정도, 네, 이제 그 정도까지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아쉽게도 이제 저희가 앞서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금이라는 자산의 변동성이 채권보다는 주식에 좀 더 가깝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요 퇴직연금 제도 하에서는 금을 좀 위험자산 쪽으로 분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답변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금 투자를 하기 좀 좋은 시기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꾸준히 뭐 적립을 해나가는 그런 방법이 좋을지. 결국에는 이게 뭐 사실 투자의 적기라는 게 당연히 이제 모든 자산은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팔거나 아니면 이제 뭐 연금 계좌에서는 뭐 저렴하게 사서 장기간 보유하는 게 이제 가장 유리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지금 같은 시점, 최근에 이제 계속 글로벌 증시가 랠리를 이어나가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신고가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위험자산이 이렇게 랠리를 보이면은 금 가격은 좀 오히려 상승세가 좀 주춤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요럴 때는 오히려 내가 향후에 있을 수도 있는 리스크 관리를 대비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이 오히려 이제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고 금 같은 것을 조금씩 이제 채우기에는 또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럼 이제 다음번에 만약에 주식시장이 그 다음번 조정을 보일 때는 내가 지금부터 조금씩 나눠서 금을 샀던 것을 다시 활용을 해서 주식 비중을 또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사실 뭐 타이밍이 뭐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내 포트폴리오에 금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으면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금 세공업체에다가 갑자기 막 많은 투자를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다고 해서 금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투자하는 거, 요거랑 이제 금에 투자하는 거랑 요런 거를 두 개 좀 비교해 봤었을 때 어떤 게 낫냐라기보다는 뭐 좀 어떻게 좀 다르게 봐야 될지. 실물 금에 투자를 하는 대신에 금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펀드들 중에서도 있고 ETF 중에서도 하나가 있는데, 이런 이제 상품들은 금광 기업들로 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요 금광 기업들이 대체로 이제 주가라는 게 금 가격이랑 유사하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금 가격이 오르면 금광 기업의 주가도 오르고 빠지면 또 빠지기 마련인데, 다만 한 가지 리스크가 있는 게 보통 금광 기업이 변동성이 금 대비 한 1.5배에서 2배 정도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 가격이 단기에 많이 오를 때는 금광 기업이 훨씬 더 빠르게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금 가격이 빠질 때는 훨씬 더 빠르게 빠질 수가 있어서 사실상 나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금광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금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거랑 비슷한 그 수익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에 나는 뭐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고 나는 변동성 높은 게 좋았어 라고 하면은 투자를 하셔도 되지만 나는 그렇게 난 고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성향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국제 금 가격을 그래도 잘 따라가는 금 현물 상품에 투자를 하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연금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그 변동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렇게 금 관련 주식은 뭐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훨씬 더 좀 위험한 쪽에 가까운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우리가 그 생각했던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끝으로 연금 계좌에서 금 투자할 때 유의할 점 앞서 많이 좀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 퇴직연금이라는 게 단기 수익을 극대화한다기보다는 노후 자산의 형성을 위해서 좀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분산 투자가 빠질 수가 없는데 분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과 가급적이면 낮은 상관관계를 가진 자산을 새롭게 추가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분산 투자 효과를 가장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금 ETF나 금 펀드를 활용하는,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금 상품이 보통 주식과 좀 반대로 움직이는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향후에 있을 수도 있는 어떤 주식시장의 조정 과정에서 그때가 되면 이제 금을 들고 있는 사람과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의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의 차이가 생길 겁니다. 그렇네요. 내가 이미 모두 주식에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더 이상 내가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일부를 그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고점 구간에서 조금씩 주식 비중을 줄여서 금을 투자를 해놨다고 하면 내가 정말 주식 비중을 늘리고 싶을 때 내 계좌에 내 포트폴리오를 좀 리밸런싱 하면서 좀 슬기롭게 자산 배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연금계좌에서 금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미래세자산운용 김명준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